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동탄에서는 오늘까지 9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집주인 측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막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사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박모 씨 부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오늘 오후 1시 기준 91건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역시 인근 오피스텔 40여 채를 갖고 있다 파산 신청을 한 지모 씨에게 당했다는 신고도 3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애초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걸 염두에 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와 지 씨의 임대차 거래를 도맡아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공인중개사 이모 씨 부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세입자들에게 만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중개인이 이 집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갔고 지금 아니면 여기 못 구한다.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보험 안 들어도 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금이 집값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세가가 부풀려진 게 들통날까 봐 가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가입 요건은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금이 주택가격 100%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5월부터는 90% 이내로 들어오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집주인의 주소가 개별 계약마다 다른 것도 계획된 사기였을 거란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주소를 쓰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임차인을 대거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거나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수법은 한층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깡통주택 한 채를 이용해 3차례, 4차례씩 대출을 받아내기도 한다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무갭 집주, 즉 깡통주택 집주인들을 모집하는 광고들입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대출 브로커는 먼저 깡통주택만 있으면 돈 벌 방법이 많다고 말을 꺼냅니다. 집주인분들 신변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매물 같은 경우에 전세로 이제 2번, 3번씩 뽑아먹을 수 있고 담보까지 뽑아먹을 수 있잖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깡통주택 집주인은 먼저 브로커가 소개한 가짜 세입자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은 계약서를 근거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냅니다. 1억 원 이상 전세대출금을 받아내면 집주인에게는 1,000만 원을 떼어주는 방식입니다. 33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담보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간단하게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에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빌라 한 채당 은행 3곳에서 각각 대출을 받아냅니다. 심지어 진짜 세입자가 집에 있어도 금융권 실사를 속이며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세입자가 한두 시간 정도를 집을 비워줄 수 있다. 그거를 저희가 드리는 멘트로 걔네가 오케이를 하면은 담보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집주인들은 바꿔가며 이렇게 대출을 받지만 세입자는 2중 3중의 계약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 본 상태에서 집을 매입을 했다. 그래서 집을 좀 보고 싶다 해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사인을 하고 나서 이제 훅 나가신 거죠. 사인 받고.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기고 그 집에 소유주가 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우려낸 깡통주택은 또 다른 빈털터리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돈 100만 원 받고 그냥 갖고 있다가 전세만 뽑아먹고 그냥 다른 분들한테 이전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기꾼의 먹잇감이 돼 집에 담보가 쌓이고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사이에도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외에는 내막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정부가 LH를 통해 경매로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는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순위 권리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면서 이 공공 매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방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LH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쫓겨나지 않고 원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주거권을 보장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왔고요. LH는 올해 5조 5천억 원을 들여 2만 6천 가구를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대부분 사들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피해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거의 건지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피해자들의 그 손해를,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피해자들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될지가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LH가 전세 사기 주택을 사들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어떤 주택을 전세 사기 주택으로 볼지 얼마에 살지도 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일요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총알이 몸에 박혀 있는데 총알부터 빼주지 않고 정부가 이제 와서 방탄조끼를 입으라고 한다. 어제 뉴스에 소개된 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말입니다. 커져가는 전세 사기 피해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대책을 잘 전달하겠다며 서울과 인천 등에서 상담버스와 금융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배치된 찾아가는 상담버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마련했습니다. 근처에 지인 만나려 오다가 여기 전세 사기 상담이라고 도표 있었길래 왔어요. 저는 피해자죠. 지금 집이 경매도 들어가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반영해 심리 상담 전문가도 배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상담버스를 찾은 사람은 15명가량. 사건 해결이 급하다 보니 상담 전문가를 찾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모든 사건이 끝나면은 그때 안정이 되겠지. 상담사분들도 뭐 들어주시는 거 감사한데 저는 조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금융감독원이 서울과 인천에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도 피해자들의 전화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 주부터 1에서 2%대 저금리 대출을 시작하는 만큼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매 유예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내 물건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는 건지, 대환 대출을 받는 거라든지 새로 옮기는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센터다 보니 홍보가 부족해 방문 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안심버스와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나도 전세 사기 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 경제팀 김하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전국에 한 3만여 가구 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아닐 겁니다. 네, 집주인이 고의성 없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찾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받고 이게 전세 사기다라고 사기 피해자로 인정돼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법률 상담이라든지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셨던 저금리 대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군요. 네, 문제는 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앞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고의성 없이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피해 확인서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를 거쳐야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아니면 경매에 넘어가서 거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상대로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인천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추산된 피해자만 3,000명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22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거를 집에 경매에 들어가고 나서야 안다라는 건데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두 푼 하는 돈이 아니니까 대부분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 뭐 살면서 수시로 등기부등본이라도 떼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는 자신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등기부 등본을 내가 떼보지 않는 이상 누가 나에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거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집주인의 체납 이력을 미리 보면 좀 더 위험에 일찍 인지할 수는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내가 전세 계약서를 들고 전국에 있는 세무서에 찾아가서 이 집주인의 체납 이력을 알고 싶다고 하면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앱으로도 이런 체납 이력과 또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일단은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분명히 내가 등기부등본도 다 떼봤다. 계약할 때 분명히 깨끗한 집이었다. 근데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니까 나가려고 보니까 사기 피해자가 돼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어떤 겁니까? 네, 분명히 많이들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축주, 대출 브로커까지 이렇게 집단으로 작정하고 속이려고 사기에 가담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 중간에 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 집을 살 여력이 없었던 바지 집주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전세금을 지키려면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부르는 이곳에 전세보증보험이라도 꼭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약관에 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또 이번에 20, 30대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들 상당수는 요즘 휴대전화로 이제 부동산 매물 볼 수 있는 직거래 플랫폼을 많이들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지 마시고 꼭 실제 현장에 가서 매물도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중개사들을 여러 명 만나서 많이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최대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 집에만 가서 계약을 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송정훈 기자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요즘 대학생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일단 등록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죠. 대출 받고 알바를 서너 개씩 뛰어도 밥 같은 밥은 하루 한 끼 먹기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무서워 지하방 한 칸 얻기도 힘든데요. 그야말로 생존 투쟁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의 삶,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낡은 원룸. 가파른 계단을 4층까지 올라가면 대학생 안종범 씨의 자취방이 나옵니다. 책상과 침대, 싱크대와 냉장고, 옷장까지.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방에 모조리 들어차 있습니다. 이 집에 수납을 할 만한 공간은 문도 잘 닫히지 않는 오래된 옷장 하나뿐이라서 옷과 이불이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 집의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50만 원이 넘습니다. 종범 씨는 올 2월 이곳에 이사 오기 전까진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월 10만 원에 훨씬 쾌적한 공간이었지만 계속 머물 순 없었습니다.
사실 올해도 기숙사를 2군데를 지원했었는데 이제 1, 2학년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낡은 집은 방값부터 5배가 넘어 난방마저 사실상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난방은 3, 4일에 한 번꼴로 틀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전기장판을 좀 썼었어요. 월세가 부담스러워 전세를 택하기도 하지만 겨우 목돈을 마련해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들어간 대학생 김민경 씨. 운 좋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기존의 학자금 대출 이자에 전세 대출 이자까지 매달 20만 원. 식비 등 생활비도 해결해야 해 주 4일 낮 시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도 빠듯합니다. 답은 또 대출이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등록금 대출의 그 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감당하기에는 제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생활비 대출을 받고 있어요. 최근엔 전세 사기까지 잇따르면서 어렵게 마련한 목돈을 떼일까 걱정인 학생들도 많습니다. 정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대학생 이혜진 씨가 학교 안 카페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2,500원짜리 빵 1개. 작년 겨울부터 이러고 있습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과 저녁 2끼를 10,000원으로 해결해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한 달에 뭐 2끼 먹는다 치면 보통 5,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통신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에 자취방에서 친구랑 둘이 살며 월세로 각각 35만 원을 내고 있다 보니 과외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해도 버겁습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려면 줄일 게 식비뿐이라 더 서럽습니다. 건강은 잘 모르겠어요. 배가 고플 때가 있긴 해요. 이거 먹고 저녁이나 밤에 배고파지면 먹고. 싸고 좋은 기숙사는 경쟁이 심하고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불안한 대학생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학교는 등록금까지 크게 올렸습니다. 밥 같은 밥 한 끼도 사치라는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송정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최고 수위의 경고성 표현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한 건데요. 서로 거친 말이 오가면서 한중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를 주제로 상하이에서 열린 란팅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선 칭강 외교부장은 30분 가까이 이어진 연설 마지막에 작심한 듯 대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이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비난하는 괴담이 들린다며 황당한 논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违背起码的国际常识和历史正义，其逻辑是荒谬的，其后果是危险的。 그러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인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谁要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불장난 표현은 시진핑 주석이 재작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때 언급하는 등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사용해온 최고 수위의 경고성 발언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말참견을 말라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강하게 항의했는데 칭강 부장의 오늘 발언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서울과 베이징의 외교 통로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针对韩方就台湾问题发表的错误言论，中方已分别在北京和首尔向韩方提出严正交涉。 중국 관영 매체에는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고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서로 거친 말이 오가면서 한중 관계가 사드 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일본 침략 전쟁의 원흉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총리가 공물을 바쳤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87명은 집단 참배까지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정치인은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담아서 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봄 제사를 맞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만주 사변을 비롯해 태평양 전쟁에서 숨진 일본군 장성과 군인들의 위패가 합사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복납한 공물은 마사카키라는 제사용 나무로 지난 2021년 취임 이후 벌써 5번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私人の立場でのこととして理解しており、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ます。 그러나 명판에는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라고 적혀 있어 개인 자격이 아닌 일본 총리로서 공물을 바친 게 명백합니다. 특히 자민당,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87명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경제안보상은 전범들을 높이 숭배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国策に準じられた方々の御霊に尊崇の念を持って哀悼の誠を捧げてまいりました。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물 복납과 신사 참배를 비판하고 진정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해마다 이웃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꿈꾸는 일본에게 야스쿠니 신사의 망자들이야말로 받들어 모셔야 할 전쟁 영웅들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 앞바다에서 러시아 국적의 어선에 불이 났는데 우리 해경과 군이 구조 작업을 벌여서 선원 21명을 구조해냈습니다. 불은 사고 선박이 항구로 옮겨진 뒤에야 꺼졌는데요. 수색 과정에서 러시아 선원 4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해경 화학방지함이 불이 난 선박을 향해 강력한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이어 해경 대원들이 소형 구조선을 타고 접근해 선원들을 대피시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울산 앞바다에서 769톤급 러시아 국적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해경 경비함정과 헬기가 긴급 출동했고 우리 군도 항공기와 세종대왕함을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21명은 구조됐지만 4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최대 시속 50km의 강풍이 불고 파도도 높게 일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풍으로 해상에서 불을 완전히 끄기 어렵다고 판단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항구로 배를 옮겨와 잔불 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항구에서 대기하던 소방차 9대까지 동원된 끝에 발생 13시간 만인 오후 1시 40분쯤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선체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 4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희 함정이 처음 도착했을 때 조타실 부근에서 불꽃이 있는 것을 먼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타실 인근에서 발화가 됐을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어패류 100톤을 싣고 부산항을 출발해 러시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의 기름 유출에 대비해 현장에 80m 길이의 오일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해경의 헌신적인 구조에 감사를 표하고 조만간 감사 서원을 보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대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이 요즘 화제죠. 지난해 28개였던 참여학교가 올해는 41로 늘어났습니다. 반응이 좋으면서 얼마 전엔 여야 대표가 앞다퉈 대학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가 정책의 원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1,000원이지만 밥상에 오르는 음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검증해봤습니다. 아침 8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 학생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잡곡밥과 미역국, 미트볼에 각종 나물 무침 등 식판 가득 푸짐한 아침 식사가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퀄리티도 되게 괜찮고
한 점심 때까지는 그래도 든든해서. 식빵과 잼 등 후식까지 시간만 맞춰오면 양도 인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율 배식이라서 네. 거의 한 10,000원치는 먹을 수 있더라고요. 거의 제육볶음이었던. 그때는 사실 이 국그릇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걸 그냥 담아서 먹었거든요. 똑같이 1,000원의 아침밥을 시행 중인 전북의 한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생들을 따라갔더니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닌 편의점. 1,000원을 내자 삼각김밥 하나에 컵라면 하나를 줍니다. 항상 라면과 삼각김밥이 나와요? 네네, 항상 그렇게요. 이렇게 먹고 나면 몇 시까지 좀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한 11시, 12시까지는 참을만 한 것 같아요. 1,000원에 이 정도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푸짐한 식사가 나오는 학교가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 빼고 다 일반식 제공하더라고요, 국립대는. 아 진짜요? 전 다 컵라면 주는 줄 알았는데. 밥을 주는 거예요? 진짜 밥? 네, 밥. 그냥 학식. 이마저도 하루 70개 한정이라 조금만 늦어도 빈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다 소진됐다 그래가지고 네,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그냥 수업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도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에 음료수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 식당은 운영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문을 닫아 학생들은 김밥을 들고 먹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 그냥 지나가고 하니까 좀 먹을 때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1,000원의 아침밥이 없는 학교보다는 낫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1,000원 내고 먹는 거고 저희도 1,000원 내고 먹는 건데 저희도 좀 좋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1,000원의 아침밥인데도 이렇게 학교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의 지원금은 대상 학생 1명당 1,000원. 일반 식사 준비에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5, 6천 원은 드는데 지원금과 학생이 내는 1,000원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학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동문회와 기업, 기부금이 충분한 일부 유명사립대들은 여유가 있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대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정부에서는 1,000원 주고 학교에서는 3, 4천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인심은 자기들이 쓰는 거고 사립대학들은 엄청난 재정적인 데미지를 입으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대학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물가가 뭐 4,000원, 5,000원일 경우에 연 2, 3천만 원 정도씩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하는 게 맞나? 일부 지자체들이 추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좋은 취지가 빛이 나려면 재원 마련 통로를 확대하거나 대학 여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검증 남효정입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장어의 치어,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남획하고 있는 현장들 그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단지 실뱀장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뱀장어를 잡으려고 모기장처럼 아주 촘촘한 그물로 강 하구 대부분을 막아버리기도 하는데 이러면 다른 어종의 치어들까지 모조리 여기 걸리겠죠? 대부분은 버려져서 죽습니다. 결국 다양한 종류의 우리 근해 물고기들 역시 씨가 마르는 겁니다. 류현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8,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북 고창 갯벌. 뛰어난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아 2년 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입니다. 이곳에선 말뚝과 그물을 이용한 어업행위가 불법이지만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갯벌 한복판 나무 기둥마다 걸려있는 자루 모양의 긴 그물. 조류를 타고 오가는 물고기를 모두 쓸어 담는 낭장망 어법입니다. 특히 굵기가 1cm도 안 되는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을 쓰고 있어 작은 치어들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만조 시간이 돼 물이 충분히 차오르자 작은 어선이 그물을 거들어 나갑니다. 그물을 들어올린 다음 묶어뒀던 끝부분을 풀고 잡힌 물고기를 모두 털어냅니다. 이런 불법 싹쓸이 조업의 목적은 몸값이 비싼 실뱀장어. 수많은 다른 치어들은 모두 버려집니다. 충남 아산만의 한 선착장. 부표로 표시해둔 그물 수십여 개가 바다를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강 어구로 들어오는 물길을 마치 장벽처럼 막고 있는데
모두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고정시켜두는 정치망입니다. 조업구역도 방식도 모두 불법입니다. 실뱀장어 불법 조업 단속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그물을 매단 부표들이 한가득 떠 있고요. 지금은 밀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실뱀장어가 걸려드는 시간입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저기 펼쳐진 그물들이 다음 물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을 묶어둔 끈을 풀어보니 내버려둔 치어들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실뱀장어 불법 어획 탓에 어족자원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잡은 실뱀장어는 수확해서 양식장으로 보내지만 그 외의 해양 생물들을 모두 폐기하기 때문에 그 지역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형편화되고 있고요. 불법 어획을 막을 해법은 수십 년째 단속 강화뿐입니다. 정부는 2년 안에 어획 확인서 제도를 도입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획 위치나 일시, 어획량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고 발급된 수산물만 이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어획 수산물이 유통이 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도록. 하지만 이 역시 불법 유통 단속 없이는 정착시키기 어려운 만큼 우선 유명무실한 단속부터 바로잡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지방공항을 지을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권 정치인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이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공항입니다. 지방공항 건설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용객이 없어 경제성 떨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표현이 등장해 왔는데요. 실제로 지방공항 활주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렸다고 지목되는 공항은 전남 무안공항입니다. 지난해 오간 항공편이 192편, 이용객이 2만 9천여 명으로 많지 않은데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활주로에 고추를 말리는 사진이 찍혔다는 겁니다. 공항 만들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전에 그 어딘가요? 무안인가요? 왜 동네 주민이 고추 말리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도 있었죠. 공항... 지금 이런 내용은 여러 언론 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텅텅 빈 활주로에 인근 주민들이 수확한 고추를 말리는 장면으로 화제가 됐다. 무안공항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는 사진으로 곤욕을 치렀다는 겁니다. 문제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언론재단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에서 검색되는 1990년 이후 이 공항과 고추가 함께 언급되는 기사는 모두 862건이었는데요. 이 기사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봤지만 공항에서 고추를 말리는 사진도 또 그런 내용 담은 기사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안공항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도 사실을 확인해 봤는데요. 공사는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린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항시설에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활주로는 보호구역이라서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요. 활주로에 이물질 놓는 것도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장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최초로 확인되는 건 지난 2004년 국회 대정부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김제공항 활주로가 이 고추 말리는 데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하는 투자 효율성이 이렇게 엉망인데. 실제 완공된 공항이 아닌 당시 공사를 추진 중이던 전북 김제공항 부지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는 적자가 심한 공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처럼 여겨져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 보도 등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지역공항 건설을 결정하기 위해선 경제성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실제 있지도 않았던 지방을 비하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진지한 논의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어제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방어용 무기 지원은 필요하다. 우리도 한국전쟁 때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발언의 배경을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체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한국 전쟁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와 지원으로 일어선 나라가 아니냐며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면
방어용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향후 민간인이 대량 살상되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말이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어떤 전제를 달고 하신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대통령의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원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이 반발하는 대만 문제 역시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국익 방해 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기초한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브리핑에서 한미 두 정상이 인도 태평양뿐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다양한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실 역시 정상회담의 주제를 다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수준에서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논의가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 탄약창에서 반출된 포탄 이송 장면을 MBC가 단독 취재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로 가는 이 포탄은 한반도 전시 상황에 대비한 전쟁 예비 물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대량의 구형 포탄을 가져가는 대신 추후 새 포탄을 구매해 우리 탄약고를 채워주기로 했는데 부족분을 채우려면 최소 4, 5년은 걸리는 만큼 안보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우리 군 탄약창을 빠져나온 대형 화물차 20여 대가 경남 진해의 한 부두로 들어갑니다. 대포형 폭발물을 실은 화물 운송장에는 미국 국방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화물 통제도 미군이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화물의 실체를 묻는 MBC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군은 재고 물자를 동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비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장비 제공 요청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작전 보안상 자세한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반출되고 있는 탄약은 미국이 과거 노후화 등을 이유로 우리 군에 넘겨줬던 전쟁 비축탄의 일부를 대여받아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 비축탄은 미군이 1974년부터 본토에서 가져와 우리 탄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관리가 어렵게 되자 우리 군에게 넘겼던 탄약입니다. 이걸 미군이 대여라는 형식으로 다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미군은 이렇게 가져간 수십만 발의 비축탄을 향후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새 포탄을 구매해 채워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내 방산업체의 155mm 포탄 연간 생산량은 10만 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군이 연간 생산량을 다 구매해 주더라도 부족분을 채우려면 최소 4, 5년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시 대비 태세에 공백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155mm 포탄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대화력전을 수행할 K9 자주포 등에 사용되는 핵심 무기입니다. 국방부는 포탄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지원이 되더라도 전시 대비 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에 관여했다고 지목한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이 MBC와의 통화에서 돈봉투를 본 적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 일부를 이미 압수수색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송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압수수색 나흘 만인 지난 16일 검찰이 처음 불러 조사했던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이 MBC와의 통화에서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캠프 지역본부장 몫인 1,000만 원을 50만 원씩 20봉투로 나눴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캠프 사무실은 보안이 불가능하다며 돈을 세서 돈봉투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캠프에서 자거나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은밀하게 돈봉투를 만들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출처로 지목돼 압수수색을 당한 사업가 역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스폰서, 즉 후원자로 언급한 김모 씨는 돈을 요구받았지만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내가 왜 너한테 주나? 내가 초영이랑 직접 주지 그랬죠.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미 지난 12일 2021년 당시 송영길 캠프의 지역본부장 일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전남 지역 본부장들도 이미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수사 대상을 일부 추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금 조달과 전달의 핵심으로 지목된 강내구 전 감사는 현재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강 전 감사는 강화평 전 구의원과 압수수색 당일과 검찰 조사 전 2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말을 맞추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전 감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조위나 하사관 같은 군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가 얼마 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이들의 불만은 더 커졌는데요. 국방부가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모 소위는 부대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대 안 숙소를 이용해도 되지만 도저히 살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됐던 열악한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어진 지 최소 3-40년 된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수질이 문제였고 간음이라던가. 밖으로 나오면서 생활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봉급 160여만 원에서 방값과 생활비를 빼고 나면 생활은 늘 적자입니다. 10년 가까이 근무한 최모 중사도 처지가 비슷합니다. 수당을 모두 합쳐 받은 이번 달 월급은 275만 원. 여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220여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최저임금보다 20만 원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직원을 모집하는데 230을 주더라고요. 내가 저기서 일하면 지금 군대 있는 것보다는 많이 받겠구나. 밤을 새는 당직 수당은 10,000원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 먹는 급식비와 출퇴근 기름값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돈을 내고 일하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군 학사장교를 비롯한 단기 복무 간부의 지원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당 현실화라는 것도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정말 이대로 변화 없이 간다면 좋은 자원들을 얻기 힘들고 미달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초급 간부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각종 대책을 검토했던 국방부가 다음 달쯤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단기 복무 장려금을 대폭 증액하고 당직 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입니다. 또 24시간 근무하는 직책의 휴일 야간 수당도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P나 GOP 같이 상시 근무하는 그런 부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예산안 반영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러시아에서 한 여성이 아기 엄마인 척 위장을 해서 마약을 배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품에 안고 있던 것, 아기가 아닌 고양이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기 방한용 겉삭의 지퍼를 열자 눈을 끔뻑거리며 어리둥절한 모습의 회색 고양이가 나옵니다. 고양이에게 아기 털모자와 신발, 심지어 기저귀까지 입혀놓았습니다. 겉사기에서는 노란색, 초록색으로 포장된 봉지들도 하나둘씩 발견됩니다. 마약 조직원 여성이 마약을 은밀히 운반하려다 적발된 모습으로 러시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체포된 여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기와 외출한 엄마처럼 보이려 했고 동원할 아기가 없어 고양이를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마약 밀매업자에게 고용돼 러시아 우랄 니즈니타길 마을로 170g 무게의 마약 봉지 12개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По указанию анонимного работодателя, направленному через интернет-мессенджер. Неизвестный сообщил женщине координаты тайника с крупной партией наркотиков. 마약 운반을 위해 동물들이 동원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년 전 파나마 카리브해의 한 교도소입니다. 수상한 주머니를 단 채 교도소를 기웃거리던 고양이가 붙잡혔는데 주머니 안에는 코카인과 마리화나 등의 마약류로 추정되는 흰 가루가 가득했습니다. 파나마에서는 또 비둘기나 벌 등의 몸에 마약을 달아 교도소 인근에 풀어두면 수감자들이 먹이로 유인해 마약을 손에 넣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약 운반을 막아내는 희귀한 동물들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마약 탐지 훈련을 받은 다람쥐들이 현장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있던 우레탄 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인근 야산과 마을까지 위협했는데요.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등 총력 진화에 나서서 6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끝도 없이 솟아오릅니다. 시뻘건 불길은 공장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타오릅니다. 시커먼 연기가 막 쫙 있고 이래서 그래 가까이 가 보니까 불난 것 같아서 창원까지 막 연기가 막 시커먼 연기가. 새벽 5시쯤 단열재 패널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 한 개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불은 우레탄 폼이 쌓여 있는 야적장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불에 잘 타는 우레탄 폼 사이로 나무 판까지 있다 보니 불길이 더 확산됐던 겁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80여 대와 인력 300명을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인근 야산과 마을 근처까지 위협했고 산불 진화 헬기 7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산 넘어 바로 여기서 불과 한 300m 됩니다. 산불이 붙으면 우리 동네로 바로 산불이 넘어올 수 있는. 불은 발생 6시간 만에 꺼졌고 소방 대응 단계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있던 근로자 20여 명은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어 가지고 바로 이제 방어적 단계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16개 동 중에 1개 동만 연소가 되고. 소방 당국은 오늘 안으로 잔불 정리를 마치고 내일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개방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2, 3일에 한 번꼴로 관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궂은 날씨 속에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밝은 표정으로 청와대를 둘러봅니다. 지난달 관람객 수는 15만여 명으로 청와대가 개방된 지난해 5월보다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내부 관람이 가능한 시설물은 영빈관과 청와대 본관, 춘추관까지 3곳입니다. 이 가운데 영빈관은 해외에서 온 중요 손님들을 대접하는 곳으로 청와대 최초의 현대식 건물 내부에 무궁화와 월계수 장식이 유명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행사가 잡혀 있어서. 네. 무슨 행사가 있나요? 그거는 그냥 정부 행사로만 알려드릴 수 있고. 대통령실 행사인가요? 네네. 영빈관 관람이 제한돼 있어서 이번엔 춘추관으로 와봤는데요. 춘추관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버스로 가려져 있고 출입 저지선도 둘러쳐 있습니다. 바로 옆 등산로도 통제됐습니다. 춘추관을 못 들어가네? 춘추관은 김건희 여사 참석 행사로 관람이 통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는 행사는 경호상 이유로 사전 공지가 되지 않아 청와대 안에 도착해서야 관람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실내 관람이 막힌 날은 행사가 재개된 지난해 12월 이후 2.4일의 하루꼴입니다. 이 행사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없이 김건희 여사만 참석한 행사도 3건이었습니다.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군데로 보면 볼수록 저희가 기억에 남고 나중에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하면 좋은 건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좋은 것을 졸속 이전이 아닌 계획, 절차를 잘 좀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전을 했다라면. 대통령실은 총 328만 명이 청와대를 찾을 만큼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크며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빈관을 찾으시는 분들과 행사 이외에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열흘 전 발생한 강릉 산불의 원인,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한전이 전신주 주변의 위험한 나무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한전은 이에 대해서 나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전선보다 높게 뻗은 소나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곧이어 산 전체가 거대한 불덩이로 변합니다. 불의 시작은 전신주 옆 소나무였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그런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전기줄을 건드린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한 강원도의 경우 전선 옆 나무는 늘 불안합니다. 여기 아주 바람 아주 더럽게 불어요. 많이 부러져요. 법과 규정에는 이번처럼 특과 전선의 경우 나무와 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재해 우려가 있으면 자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첫 발화 장소에 다시 가봤습니다. 나무와 전신주와의 거리는 10m. 하지만 나무는 전신주보다 훨씬 큽니다. 바로 옆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전신주 주변 비탈면에 이렇게 소나무가 빼곡한 모습인데요. 넘어지면 전선을 덮칠 정도로 나무들의 키가 큽니다. 나무 밑동부터 재면 5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실제 비탈에서 자란 나무는 옆으로 자라 전선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한전은 법대로 관리했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바람이 불어 휘어지거나 눈이 내려 무거워지면 전선을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전은 나무 정리를 했지만 사유림 주인의 허가를 받기 힘들어 발화 지점 반경 500m 이내에서 지난해 이후 6그루만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이 처음 시작된 사유림 주인의 말은 달랐습니다. 산림을 소유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한전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전력시설 때문에 발생한 강원 동해안의 대형 산불은 6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림 지역에서 전기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곧 국가수 감식 결과가 나오면 이번 강릉 산불의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제대회 메달보다 더 어렵다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베테랑 오진혁이 4회 연속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됐고 여자부에선 신의 임시현이 1위에 올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마지막 화살을 책임졌던 오진혁. 올해 41살로 선발전에 나온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김우진과 이우석, 김재덕에 이어 최종 4위에 오르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양궁 대표팀 최다인 4회 연속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만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좀 기회가 좀 잘 생겨서 그 기회 잘 잡고 선발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오진혁은 항저우행 티켓을 이미 따고도 코로나로 대회가 1년 연기돼 처음부터 5번의 선발전을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와 부상, 동기부여도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욕심을 버린 게 주요했습니다. 은퇴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선발전 준비했었고 좀 부담 갖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
여자부에선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이 2위로 태극마크를 단 가운데 막내 임시현이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좀 차분하게 집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크게 외칠게요. 제동이가 외치면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시속 160km의 강속구가 화제인 KBO 리그에서 시속 130km짜리 공으로 퍼펙트 게임에 도전했던 선수죠. 무표정한 얼굴 속에 누구보다 깊은 생각을 가진 삼성 백정현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범한 땅볼을 놓쳤다가 다시 잡아 아웃. 극적으로 7회까지 퍼펙트 행진이 이어지자 덕아웃 동료들의 표정이 크게 요동칩니다. 감정 변화가 없어 보이던 백정현도 이때만큼은 꿈만 꾸던 퍼펙트 게임을 의식했습니다. 설마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의식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8회 타구가 글러브에 맞고 굴절되면서 도전은 끝났지만 백정현에게는 이 상황과 주위의 반응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 마음을 잠시나마 좀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이날 백정현의 최고 구속은 시속 137km. 강속구 투수의 변화구 구속만도 못하지만 백정현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꽂는 제구력으로 8회 원아웃까지 퍼펙트 투구를 펼쳤습니다. 상대편이던 강속구 투수 안우진이 새삼 투구를 배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백정현 선배처럼 그렇게 좋은 컨트롤로 좀 좋은 피칭을 할 수 있는 거고 생각하는 피칭을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평소처럼 이날도 단 한 차례 표정 변화 없이 승부의 굴곡을 겪어낸 백정현. 무표정에도 나름의 소신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에 이끌리면 눈앞에 있는 공부해야 될 게 더 놓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씩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뷔 15년 차에 첫 두 자릿수 승리, 그리고 4년 38억 원의 첫 FA 계약. 들뜰 수도 있었지만 남들보다 한 발 늦었기에 취미였던 사진 찍기도 접었다는 백정현. 거액 연봉의 의미를 곱씹으며 작년 실패를 교훈 삼아 말 대신 행동으로 조용히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좋겠다 하는데 저는 사실 선박된 마음으로 살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도 수행한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죠.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조금씩 터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에 이어 프로배구도 다음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오늘 여자부가 먼저 드래프트를 실시했는데 최대어로 꼽힌 태국 대표팀 세터가 IBK 기업은행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7개 구단이 10개씩 모두 70개의 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팀이 1순위 지명권을 갖는데요. 파란색 공이 나오자 IBK의 김호철 감독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하네요. 그리고 주저없이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혔던 태국 대표팀 주전 세터 폰푼 선수를 택했습니다. 여자부에서 외국인 세터가 뛰는 건 처음인데요. 그만큼 세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거겠죠. 사실은 좋은 거 못 꼽 거예요. 잘하면 1번 순위가 나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 기량을 가지고 있다면요. 세터한테 맡겨놓을 생각입니다. 오늘 화상 드래프트에선 태국 선수 3명, 인도네시아 2명, 일본과 필리핀 선수가 각각 1명씩 뽑혔습니다. 프로야구 NC 유격수 김주원의 호습입니다. 놓친 공도 다시 보는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기온은 제자리를 찾았지만 보기에 드문 동쪽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서쪽이 아닌 동쪽 지방부터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울진이 690 마이크로그램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기준을 5배가량이나 웃돌고 있고요. 또 강원도와 경북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강원 영동을 비롯한 경상도와 전남, 제주도의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이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이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진 않아서 일요일인 모레는 충남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의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또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서울 10도, 대구와 대전 9도, 춘천 6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22도, 대구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